거래량은 한 40%로 줄은 것 같아요. 40%? 예, 예. 거래량으로 대충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100이 거래됐다 그러면 지금 한 40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고요. 네. 매매에 비해서 전세가 이제 많이 늘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매도자분들은 호가를 내릴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그 호가는 지금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는데요. 네.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호가를 막 부르시는 분도 꽤 계셨는데요. 지금은 좀 떨어지셨는데 그래도 최고가 거래된 것보다는 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대부분 이제 강남 상구나 아니면 주거선호 지역, 마포 성동, 주거선호 지역, 마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들 이야기고요. 네. 나머지 뭐 아닌 지역들은 이제 호가도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분들이 그렇게 급하진 않으신가 봐요. 계속 겪어왔으니까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네. 급하게 던지거나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제가 이제 마포에 한 25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22억이나 21억의 집을 던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매수자분들은 어쨌든 뭐 대출 규제가 되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급매를 좀 찾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간의 가격 차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매수자가 붙었을 때 좀 이렇게 협의가 좀 됩니까? 조정이? 옛날에는 조정이 매우 쉽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뭐 의사는 조금씩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격을 이제 옛날과 다르게 이제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거래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매수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안 덤벼드시는 것 같고요.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매수자가 아직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매매 거래가 줄어든 만큼 전세 거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둘 다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다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비중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매매 거래보다는 전세 거래 비중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매매 거래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거래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예전부터도 계속 거래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제 월세로 많이 이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는 앞으로도 뭐 아주 희소한 그리고 고급 임대차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월세로 급격하게 가는 거는 뭐 시장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은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거래됐을까 6월 달이죠. 6월달 거래량 자체가 한 12,000건 정도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예, 매매가. 이번에는 지금 현재 한 3,000건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아마 끝나고 나면 한 5,000건 정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한 40%.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뭐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또 보는 다른 지표가 이제 그 신고가, 신고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뭐 이런 것도 보는데요. 그 신고가는 여전히 50%에서 60% 사이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호가라고 그러죠. 기존에 거래된 최고가 대비해서 이제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 지금 이제 그거를 보는데 그것도 뭐 예전에 많이 높았다가 지금은 떨어졌긴 한데 여전히 좀 높은 수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직전 거래 대비 호가가 이렇게 좀 예전 직전 거래 대비 호가라는 게 예전엔 정말 높았거든요. 몇 억씩 높았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 어쨌든 뭐 시장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의 상황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폭락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그분들이 기대인 거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 72억 거래되고 매물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한 50억대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락을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20억씩이나 떨어진 매물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댓글을 엄청나게 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 72억 거래된 그 직전에 거래된 가격이 57억에 거래됐었어요. 그래서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좀 뒤로 이제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가. 그래서 앞쪽에 있는 뭐 백이동 뭐 요런 아파트들하고 뒤에 이제 108동 뭐 요런 매물들 간의 가격 차이가 원래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층이나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노라마 뷰라 그래가지고 70억 거래된 거, 70억도 거래됐고요. 72억도 거래됐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정말
그 양창으로 해가지고 파노라마 뷰가 나오는 아파트인데요. 몇 개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매물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 거래된 건 좀 특수하게 72억이 거래된 거지 대부분 한 5, 60대에서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기대를 반영한 거지 사실은 뭐 저희가 볼 때는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 매물들이 그냥 다른 매물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최근에 이제 메이플자이 이런 게 조금 이제 매물들이 떨어져 가는 가격대에서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플자이 얘기가 지금 많은 겁니까? 예, 메이플자이 이야기가 많은 게 메이플자이도 55억인가 거래됐다가 지금 40억대 매물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메이플자이는 확실히 이제 매물의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메이플자이는 지금 입주하는 있는 아파트니까요. 내가 이제 전세 잔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려고 이제 했던데 그 계획이 오그러뜨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장에서는 원래 뭐 가격들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메이플자이는 확실히 지금 조정을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물론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뭐 5억씩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메이플자이도 높은 층으로 가면 한강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여전히 50억대 아마 매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매물들 같은 경우는 뭐 1, 2억씩, 2, 3억씩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세대출 규제를 가장 직격탄으로 막고 있는 데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문희경 뉴타운에 네. 자이 디센시아입니까? 거기 이제 지금 6월 달부터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강남권에서는 아무래도 메이플자이가 피해를 입고 있죠. 그리고 세대가 많거든요. 그래도 한 3,300세대인가 세대가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렇다 그러면 전세를 쳐서 입주하는 잔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제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메이플자이가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네.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세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 부족 때문에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이제 다시 또 분분해졌습니다. 상반기에는 약간 좀 대동단결을 하는 게 한 70% 80%였다면 그렇죠. 떨어진다는 분들도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지금은 또 조금 이렇게 막 약간 6대4, 5대5 이런 느낌? 근데 대출 규제라는 거는 뭐 예전에 자꾸 제가 예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2019년 12월 16일 날 나왔던 대출 규제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당시에는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줬으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6억이라도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비교해 본다 그래도 지금 가격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거의 뭐 강남하고 이런 지역들은 다 이제 거의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2019년 12월 16일 달 이거는 이제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을 안 해줬던 거죠. 그때입니다. 그때인데 사실은 이때는 15억 이상만 대출을 안 해준 게 아니고요. 9억부터 15억까지도 LTV가 20%만 해줬죠. 그리고 9억 이하는 40% 정도 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대출을 안 해줄 때입니다. 근데 보시면 한 달 지난 후를 지금 같이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0.2에서 0.04로 떨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동남권이잖아요. 0.33에서 그냥 제로로 가면서 여기 서초 강남 송파가 마이너스로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강동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강동의 영향이 좀 더 크면서 영보합으로 같이 대부분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동남권이 0.82에서 그죠? 지금 0.21로 떨어졌거든요. 한 4배 정도 떨어지, 지금은 한 30배 떨어졌잖아요. 이게 4배 정도 떨어졌고, 이게 송파는 사실은 저번 주는 반등을 했어요. 반등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그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상승폭이 다시 커졌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0.41이라는 게 예전 36에 비한다 그러면 높잖아요. 어쨌든 상승폭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폭을 다시 키워가는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송파는 어쨌든 우리가 그 서울 부동산 시장이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88에서 0.4니까 한 반 정도 상승폭이 줄은 정도잖아요. 네. 예전에는 0.33에서 삭제됐어요. 아예 그냥 마이너스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장의 반응 자체는 물론 이제 이게 시장에 충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동남권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예, 뭐 크게 반응을 많이는 안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예, 6개월 정도 빠르면 이제 3개월인데 저는 빠른 쪽에 오히려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8월 말 정도 되면 일단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지 않을까. 동남권 전체적으로 8월 말이면 벌써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그래서 9월 달에는 좀 유의미한 그런 거래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거죠. 이게 동부권을 또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동부권이 거의 뭐 동부권은 가격이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많이는 안 받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번이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되게 그죠? 절반 계속, 이하로 뚝. 네, 여기서는 거의 이제 보합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여기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될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체가 안정적으로 오를 때, 근데 6.27 대책이 나오는 요 시점, 이재명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재명 정부 시절에는 오르는 것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송파가 지금 11% 상승률이거든요. 그런데 노원구는 0.7%인가 그리고 지방은 지금 마이너스고 해운대도 마이너스 2%인가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올해 누적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2019년 12월 16일에는 서초구보다도 오히려 노원구가 상승률이 높았고요. 네. 그리고 지방도 한 3% 정도 오를 때. 그러니까 여기는 안정적으로 전체가 다 오를 때고 지금은 오르는 것만 오를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2019년도에도 있었겠지만 그때에 비해서 2022년도에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 자체도 지금 동부권은 사실은 거의 영향이 없는 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6억을 빌리면 제가 볼 때 95% 이상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아파트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권도 지금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0.16에서 0.03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감소율로 보면 강남보다 훨씬 더 네, 타격이 그러니까 있는. 강북이 0.08에서 0.04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 안 줄을 상승폭이 줄었는데 여기는 반이면 0.08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잖아요. 반의 반. 더 상승폭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똘똘한 한 채로 인한 저는 영향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6억 이하를 빌려주니까 저는 노동왕 이런 쪽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6억까지는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6억까지 포인트를 되니까 맞춰서 노도강. 그러니까요. 6억까지 되면 사실은 뭐 자기가 또 자금도 들고 있으시니까 뭐 10억 내외의 아파트를 사시면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부권도 지금 보면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동남권이 더 잘 버티고 있고 송파는 상승폭이 한 반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보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승폭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즉 주거선호 지역들이 의미가 있지 동부권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6억, 우리가 특히나 이게 다른 규제하고 다르게 뭡니까? 대출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 서울 외곽이나 지방이 오히려 영향을 크게 받지. 작년에도 우리가 대출 규제를 겪었거든요. 겪었을 때 강남이나 마용성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거든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서울 외곽은 이제 두두두둑 이제 안 좋아졌거든요. 네, 두두두둑 돼버렸고 네,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원래 정부의 의도는 너무 뾰족하게 강남만 오르니까 또는 네. 주거선호 지역만 오르니까 이걸 때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규제가 이렇게 돼버리네. 서울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있는 생물인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규제는 상급지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하급지를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특히나 지금 대출 규제를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지금 정책금융까지도 그죠 떨어뜨리면서 빌려주는 걸 떨어뜨리면서 그걸 빼가지고 기본소득이나 이런 데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을 계속하면 대출 규제는 필히 서울 외곽이나 지방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저도 이러면 사람들이 노도강이나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을까 했으면 전혀 안
지금 이거 보면 전혀 영향이 없는 지역도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상승폭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규제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규제 지역이라든지 그죠?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규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돈 빌려주는 규제인데 우리가 어쨌든 크게로 보면 DSR에 적용을 받잖아요. DSR에 적용을 받는데 내가 연봉이 1억이 안 되는데 6억까지 빌릴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외곽 지역에 이제 집을 사시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금융, 생애 최초 이런 걸 80%까지 빌려가지고 대부분 들어오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자도 낮고 DSR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아마 순차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을 DSR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그 연봉이 뭐 5천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빌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6원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DSR을 적용해버리면.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냥 주택담보대출 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카드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차 산다고 해가지고 또 빌렸고 할부. 뭐 할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DSR 적용하면 2, 3억 빌리기도 힘들어요. 그럼 2, 3억 빌려가지고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노도강은 오르기 힘들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남에 있는 집주인하고 노도강에 있는 집주인하고는 성향 자체가 다르거든요. 강남에 있는 집주인들은 가격도 안 떨어뜨리고 가격 협상도 잘 안 해주거든요. 앉는 자리에서 가격이 오를 때는 막 1억씩 올리고 그냥 나가버리고 저희가 직접 경험한다니까요. 이렇게 중개 현장에서 보면 뭐 앉는 자리에서 1억 더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아주 뻔뻔스럽게 이야기해요. 도장 찍으러 왔는데. 네, 도장 찍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1억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더 달라고 합니까? 네, 다 당황하죠. 왜 더 달라고 합니까? 아니 자기가 그 계약하려고 했던 시기하고도 벌써 한 며칠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다 올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그 이상 받아야 되겠다. 안 하면 계약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동북권에 계시는 분들, 즉 노도강에 계시는 분들은 가격 깎아달라 그러면 깎아주죠. 그리고 살려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분들도 동남권을 사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1, 2억 이제 더 하고 이러더라도 뭐 가격 협상을 해서 그게 살려고 하고 가격을 되도록이면 안 깎으려고 하거든요.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강남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가격을 깎겠다. 이거는 강남을 살 수가 없어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예, 안 사겠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근데 노도강을 사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고 대부분 정책대출을 80%까지 땡겨가지고 막 6억씩 땡겨가지고 들어온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노도강을 살려고 하는데 가격도 깎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집주인들도 어느 정도는 가격을 또 조정해 줄 의사도 있고 내가 3년 동안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어. 뭐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북권이 오를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가 15억 이상 대출을 안 해줬던 규제의 영향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영향이 적다. 예, 그렇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그죠?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장 피해가 큰 동남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비해서 훨씬 상승폭의 하락폭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동북권 즉 노도강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하락폭은 굉장히 낮았는데 상승폭의 하락이 지금은 상승폭의 하락이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다. 즉 당시에보다는 지금 똘똘한 한 채가 훨씬 더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6억까지 빌려주니까 노도강 쪽으로 가시는 거는 위험하다. 오히려 이제 본인이 있는 지역에서 가장 상급지를 좀 찾아보시고 상급지로 가는데 좀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평수를 줄이시는 게 맞지 지역을 포기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번에 이제 부산 다대동 쪽에 가가지고 제가 모델하우스는 아니고 그저 입주한 아파트라 가지고 가서 이제 특강. 예, 특강 같은 걸 하고 왔는데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데 가보면 야 여기가 오를 수 있을까 이러는 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저는 해운대도 나중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거의 최상급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최상급지이긴 한데 예, 물론 이제 가격은 조금 오를 거고요. 그리고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들은 최근에 이제 르헨센텀이라고 그거 분양했는데 뭐 제가 볼 때 3, 40평 정도는 다 나갈 것 같아요. 한 15억, 18억인가 뭐 17억인가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가격을 수용할 수 있는 부산은 이제 신규 수요는 없고요. 대체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동에도 한 20년 된 주상복합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이제 낡았으니까 돈 있는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넘어올 수요가 있거든요. 그걸 잡는 거지 막 신규로 막 이렇게 젊은 분들이 들어오고 이런 거 시장은 없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수요를 끌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 구성 자체도 보면 30평부터 거의 60평, 70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남천동이나 광안리 쪽에도 계속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 데들 대부분이 그런 평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평형 구성 자체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평형 구성을 해놨냐 그러면 대체 수요를 끌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 수요를 한다 그러면 20, 30평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수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수요가 이번에 이렇게 넘어오는데 다 넘어오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그 자금력이 또 있고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만 넘어오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넘어오면 그것도 이제 대체 수요도 끝나면 과연 이제 어떤 수요로서 부산에 있는 시장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답답하죠. 제로섬 게임이죠.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장땡이. 요번에 리얼센텀 한 그 백송이라는 시행사에서 했는데요. 제 친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특강하고 난 다음에 특강할 때 제가 오라 그래가지고 모처럼 되게 친한 놈이라 가지고 같이 이제 뭐 밥은 못 먹고 이제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 한창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데려다 줬거든요. 저를 숙소까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먼저 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2개가 더 남았어요. 부산에 이제 아주 고가 하이 퀄리티로 해서 이제 분양할 게 2개가 더 남았는데 걔들은 어디서 수요를 끌어올지 자기도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매를 맞는 사실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계속 이제 미뤄온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그게 한 4,500인가 평당가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분양하는 건 이제 5,000이에요. 부산도 이제 분양가를 낮출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방이 훨씬 더 분양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울은 그 택지비가 땅값이 크고 분양가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은 땅값은 싸고 공사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오르면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5천 이하로 이제 부산에서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분양을 하기 힘들 건데요. 그럼 다음에 5천에 분양한단 말입니다. 그럼 35평만 돼도 이제 17억, 18억 넘어가잖아요. 그걸 누가 사줬냐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그나마 이제 해운대에 있는 주상복합에 그런 대체 수요를 끌어왔는데 그 대체 수요라는 게 뭐 몇천 세대 되겠어요. 그거 한 2천 세대 지금 분양하는 게 리얼센텀이 한 2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끌어왔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수요를 어디서 끌어올 거냐? 해답이 없는 거죠. 지방은 이제 제로섬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거를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대출 규제까지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힘드는 시장이 오는 거죠. 네. 그 지방 이제 상급지들은 조금씩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부산에도 이제 보면 남천자인가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삼익빛이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재작년부터 보니까 13억, 14억, 15억 이렇게 올라와요. 제일 최고가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 한번 올라오면 막 5억씩, 10억씩 오르는. 여기는 제일 좋은 아파트도 막 1억 오를까 말까 하는 수준에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산이 그러니까 저는 대구도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내년 되면 이제 부산도 별로 없어지지만 대구 이런 데도 이제 거의 이제 입주가 팍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가 부산이 한 2만 7천 세대 정도 입주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3년 동안 입주하는 게 10,000세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도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주 물량 주는 게 서울만 주는 게 아니고요. 지방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거든요.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좀 답답하긴 한데 홍준표 시장께서 그 인허가를 안 해줬잖아요. 아예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조금 좋아지겠죠. 근데 이 좋아지는 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주거선호 지역의 핵심 지역만 오르지 다른 지역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체 수요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죠? 그 대구 같은 경우도 뭐 투싼 위부터 제니스인가 그게 있거든요. 뭐 거기에 있는 수요를 좀 끌어와야 되는데 그걸 끌어오고 난 다음에 또 어디서 끌어올지 대체 수요를, 그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하나 더 하겠다. 추가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요새는 전세대출 DSR하고 정책 대출 DSR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가 규제는 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둘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아마 이제 그 청와대하고 이제 말을 맞춘 다음에 보고서 자체가 나오겠죠. 국정기획위원회는 뭐냐 그러면 인수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거나 모든 게 다 반영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 그게 이제 다 반영된다는 듯이 언론 기사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국정기획위원회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예전에 인수위원회하고 뭔가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나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이 모두 다 반영된 경우보다는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그걸 너무 걱정스럽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하셨던 정책 대출을 하고 전세 대출.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이제 대출을 계속 규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출만 규제하면 뭐 세금이나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집값은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계속 쓸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대출 중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DSR에 적용이 안 되는 대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세 대출, 그다음에 정책 대출, 뭐 그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정책 대출은 제가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넣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은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도 27년이 되기 전에는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좀 안정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전세 대출까지 빠르게 DSR에 넣는 거는 정권 차원에서 되게 부담이거든요.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는 뭐 청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생각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요번에 그 김연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전세 대출을 DSR에 넣는 건 안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을 임명했는데 장관에 반하는 정책을 지금 바로 시행하기는 좀 부담일 거예요. 그럼 전세 대출을 DSR에 넣기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올해 저희가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매매 가격이 한 4, 5% 올랐을 거예요. 그건 전세 가격이 1%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4분의 1 수준에 밖에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전세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거는 정권 차원에서 되게 부담이죠. 왜냐하면 전세 대출은 서민 대출이잖아요. 그리고 실수요자들 대출인데 이걸 막는 게 과연 맞느냐? 이 이야기 막는 건 아닌데 어쨌든 DSR에 넣는다는 것 자체는 한도는 줄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세집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라는 걸 내부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넣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2027년이 저는 전세 피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역전세가 가장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4년이 지나고 나면 그죠? 2027년이 저는 피크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피크의 움직임이 2026년부터 아마 있을 거예요. 내년부터 그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제 월세로 돌아가던 한이 있더라도 계속 오를 거예요. 오르면서 이제 부담스럽게 이제 오르면서 전셋집 없어서 뭐 전세 난민 옛날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정권 차원에서 이제 부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세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 괜찮은 거죠, 또. 그래서 전세대출 규제를 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또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26년 말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근데 그전에도 전세대출이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전세 가격이 오르는 순간에 아마 전세대출 규제는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거를 이제 바로 안 하고 이제 이자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금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1, 2, 3단계로? 네, 그렇게 3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단계가 이제 이자를 넣는 거고요. 2단계는 이제 원금까지 넣는 거고요. 3단계는 한도를 설정하는 거죠. 담보대출 그 매매에 대해서는 6억 줬으니까 전세는 한 3, 4억 주면 되겠네. 이래서 한도를 딱 설정해 버리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예요. 3억. 예, 3억 이렇게 규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쓸 수 있느냐? 저는 아직 쓰기에는 좀 부담된다. 근데 정권 말기에 가면 쓸 수밖에 없을 거다. 다가올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027년이라고. 3년이니까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년 지나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 되면 전세 가격은 실수요이기 때문에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뭐 그런 규제를 하면 규제하기 전에 확 오르거든요.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려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싫은 갱신권을 한 번 더 쓴다든지. 투투투. 그러니까 투투투 해서 6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해 준다. 이걸 또 할 수도 있죠. 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게 아무리 월세로 전환한다 해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크는 2027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23년도에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23년도에 전세를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 한 5억 정도인데 지금 전세 가격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10억 정도 될 거예요. 전세 가격이. 한 2배는 올랐을 거예요. 최소. 지금 한 1.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 오르는 상태에서 이 친구는 이제 전세도 못 가고 매매도 못 가고. 그럼 갈 곳은? 갈 곳은 없어요. 월세로 가는 수밖에 없죠. 단 하나. 예. 월세. 월세로 가는 거죠. 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월세 가격이 오르든 말든 민주당은 어쨌든 월세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전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명확하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포지셔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전세는 싫어해요. 그리고 그럴까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전세는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 자금으로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내가 5억 전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집값이 자꾸 올라요.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를 안 쓰고 그냥 내가 그냥 집을 사버리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꽤 올랐고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가 매매로 넘어가신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근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면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월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계산해보면. 월세는 어차피 보증금이 낮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월세는 뭐 1억에 몇백 뭐 이런 수준이니까 그걸 나머지를 다 모아가지고 하기는 부담되고요. 그래서 월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율은 10%밖에 안 되고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비율은 50%니까 어쨌든 서민들이 집 사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부동산은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우파가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파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강남 좌파라 그래서 아주 특이한 놈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제 친구 중에도 자산이 엄청나게 많고 맨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 놈도 있는데요. 네. 좌파예요. 희한하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봐요. 상대를 안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좌파가 있다니까요. 특이하게. 그럼 막 부동산 투기도 해요. 진정한 좌파는 월세 살면서 그죠. 그냥 주식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좀 특이하죠. 특이한데. 근데 있기는 하니까 뭐 답답하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답답하지만. 네, 답답하지만 전혀 자기 성향이 아닌데 돈 버는 건 또 우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희한하네요. 예, 그러니까 특이한데 뭐 어쨌든 있으니까요.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파가 되면 그러니까 집을 사면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우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죠, 당연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민의 내 집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정책금융은 정말 막아서는 안 되는데요. 정책금융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수도권에도 적용했지만 지방에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볼 때 기본소득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저기서 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주거복지인데 정책금융을 거의 20%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냥 4억 빌려주는 걸 3억 2천만 빌려주는 게. 그럼 못 사요, 집을. 네, 소민들이 그게 돈이 어디에 있어요? 8천만 원, 이게 뭐 우리가 마용성 가는 사람들은 8천만 원 어디든지 막 끌어모아요. 아니면 뭐 자기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그저 때려가지고 뭔가 해가지고라도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금력이 떨어지는 분들, 뭐 소득이 떨어지는 분들이 8천만 원을 모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빌릴 수도 없고 전재산이 8천만 원이 안 되는 분도 많은데요. 그래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정책금융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이걸 막았다는 것 자체는 뭐 그 정권의 성향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서민들 집 사는 것도 난 싫어. 네. 서민들 집 사는 것도 난 싫어. 전세도 싫어. 월세로 가. 그냥. 월세로 계속 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본소득 같은 거 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정권 초기에 너무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민주당 정부에서 그죠? 네. 어떤 정책 의도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할 거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을 일단 싫은 거예요. 그죠? 부동산을 일단 싫은 거예요.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좀 가는 거는 원하는데 부동산은 너무 싫어한다. 지방 부동산에 가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전세 임대차도 싫어하고 그렇지만 이제 실거주 강화한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대책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세가를 폭등시킬 수 있거든요. 매물이 지금 전세 임대차 매물이 서울은 2만 건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매매 거래보다 전세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매매는 지금 7만 건이 넘거든요. 물량이. 매매도 매물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전세 매물 줄어든 게 비하면 매매 매물은 많이 있습니다. 매매 거래가 전세 거래의 2~3배 되는데 매물이 7만 건 정도
7만 5천 건 정도 되고 전세는 2만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집주인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월세로 가니까 전세 가격 상승률이 낮은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전세 가격은 되게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 전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오로지 그 강남 매매가에 대한 때려잡자, 뭐 규제 이런 얘기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전세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그 데이터만 보니까 데이터 보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더라도 네. 서울이 한 4, 5% 정도 올랐는데요. 네. 전세는 1%대밖에 안 올랐거든요. 본인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월세는 뭐 월세가 오르는 걸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월세를 잡을 수가 있나요? 월세는 정말 잡기 힘들지 않나? 예. 월세 공제를 안 해주면 되나? 뭐 어쨌든 월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같이. 지금 사실은 집값 상한제 비슷하게 6억으로 묶듯이 그죠? 네. 전세 대출 묶듯이 월세도 할 수 있는데 월세는 어차피 5%로 돼가지고 상한제를 하고 있지 않나? 예, 계약갱신 청구할 때 그걸 또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속 늘리는 게 월세 상한제겠죠. 전월세 상한제겠죠. 네. 할 수는 있겠지만 하면 언젠가는 그게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오니까요.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문제 없으면 되나?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죠? 다음 정권 포기하는 모양이죠. 지금 전세나 월세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계속 비슷한 정책을 쓰면 언젠가는 이제 문제가 되죠. 뭐 요번에 이제 김윤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서민 임대차 시장에 기여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재초안이나 이런 것도 시행도 안 했는데 뭐 자꾸 뭐라 그러냐 이런 이야기 한 번은 거둘 거는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러면 추가 규제 같은 걸 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추가 규제를 할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지금 그런 쪽으로 뭐 나올 거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나온다 그러면 뭐 말씀드렸듯이 대출 규제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공급 대책이 이번에는 뭐 종합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세금 쪽인데 세금 쪽은 뭐 이미 세제 개혁 방향이 7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래 발표됐거든요. 저도 네. 꼼꼼히 봤는데 부동산은 없는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예, 없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게 종부세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60에서 80% 올린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계속 그거는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안 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뭐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슬쩍 예, 바꿀 그렇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차피 지금은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미 여러분 재산세 다 받으셨고 아마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내는 재산세가 그 내년에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죠? 올해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 뺐을 수도 있고요. 뭐 세금으로 뭐 집값 안 잡겠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또 하는 것도 또 뻘쭘하고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뭐 공정시장 가입비율이나 아니면 뭐 공시가 현실화율 이런 것들이 종합대책에 좀 당길 수는 있겠죠. 앞으로 이런 로드맵으로 가겠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만들어가지고 90%인가까지 적용했잖아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확 되돌려놨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세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리기에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세율이. 그래서 그렇게 높이기는 힘들고요. 대신에 공정시장 가입비나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릴 수는 있겠죠. 그러더라도 뭐 1.5배, 2배씩 막 오르니까 충분히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겠죠. 공급 대책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유휴부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이나 뭐 수도권 쪽에 있는 유휴부지들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오겠죠. 근데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집권 기간 동안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최소 뭐 몇백 세대인데 그거를 지금 뭐 택지지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입주가 한 10년은 기다려야 될 건데 절차를 봤는데 그게 아무도 안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이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하면 그냥 그것만 받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상기 신도시도 그것 때문에 다 늦어진 거죠. 핵심은 보상이에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안 받겠다 그러고 들어놓고 그리고 지작물 검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대부분 축사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수목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도 하나하나 보상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종류에 따라서. 네,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 자체를 막았거든요. 상기 신도시는. 그래서 계속 늦어졌던 거예요. 그럼 들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돼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협의해가지고 그걸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늦어지죠. 그래서 유택지 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저는 않다라고 봐요. 그냥 공공에서 100% 가지고 있는 거면 또 상관이 없는데 주민센터. 예. 근데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100%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잘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재산이 대부분 이제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재산들은 대부분 청사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일반 재산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유휴부지는 대부분 서울시나 SH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금 쓰겠다고 이야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내줄까요? 안 내주죠. 나 같아도 안 내줘. 기분 나빠서. 지금 뭐 돈 푸는 거를 자꾸 하면 가격이 오른다 이랬더니만 전현희 씨라고 제 친구 누나인데 전현희 그래요? 씨라고 예,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전상근이라고 있어요. 별게 상근아 미안하다. 네 이야기까지 해서. 상근이 누나예요. 예, 그래서 저는 누나. 합니다. 예. 그래서 전현희 씨가 한마디 했잖아요. 그 토제 해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올라온 거 해놓고는 뭐 반성도 안 하고 계속 이야기하냐. 그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내줄까요? 오늘도 내가 또 기분 나쁘다. 그래, 오케이. 뭐 네가 알아서 해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뭐 이재명 정부는 빨리 오세훈 시장 쫓아내야 돼요. 그게 예, 그게 아마 지금 내부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 아니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다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거고 지금 뭐 택지 개발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안 내놓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청사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어봤자 몇 개 짓겠어요. 그 위에다가.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 저 주민센터 이런 위에다가 짓겠다고. 그거 몇백 세대 짓겠어요. 그거 가지고 몇십 세대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서울의 아파트가 잡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후레이님 그 주민센터 위에 살고 싶어요. 너무 싫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집을 그렇게 짓는 건데 그나마 뭐 태릉 시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서울시가 하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나 뭐 하여튼 뭐 어쨌든 대부분을 그 시설은 그 일반 자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유휴부지들은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린벨트도 가보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 쫓아내고 그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에서 만들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려요. 근데 다음 정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뭐 이야기하고 예전에 해놓던 거 있잖아요. 양재동에 뭐 그 서리풀 쪽입니까? 뭐 그쪽에 뭐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이야기했던 거 윤석열 정부 이런 것도 다 끌어모아고 하겠죠. 네, 근데 뭐 큰 의미는 저는 없다.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상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싫어하고 상기 신도시는 이미 뭐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해가지고 이미 입주하려면 남아 있는데 뭐 본인 치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이제 할지 이제 고민이 되죠. LH 구조를 바꾼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LH 구조 바꿔가지고 그걸 개발 사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단 5년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 LH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을 받을까요? 자기가 좋은데 난 레미안이 좋은데 그렇죠. 휴먼시아 분양 받으러 그러면 분양 받겠어요 누가? 갑자기 토지임대부. 그러니까 토지임대부도 마찬가지고 토지는 이제 서울 거고 서울시 거고 아니 서울시 거는 정부 거고 뭐 그런 걸 누가 받겠어요. 지금은 민간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자이 이런 브랜드를 걸고 분양하는 그리고 그 온전히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는 이게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10년 지난 후에 나올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고 그것도 서울 외곽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되면 이제 인구도 아주 심각하게 줄고 있을 건데 그 수요도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뭐 LH 임대주택 공실도 대부분 그런 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또 공급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공급 대책을 또 막 나열하겠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봐요. 신박한 걸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공급에 전혀 관련이 없는 걸 거다. LH가 만드는 걸 분양받으려고 할까요? 자기가 좋은 데는. 난 메이플 자이가 좋은데. 예, 난 메이플 자이 가고 싶은데 뭐 LH가 휴먼시아. 나는 싫은데. 내년 서울시장 탈환을 엄청 기대하고 있겠네요. 그게 정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한 방에 이렇게 좀 가져가는 그렇죠. 일단 수도권 해야 되는데 핵심이 서울시니까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투영할 수 있는 데가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무섭다. 예, 거기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뭐 서민들도 다 좋아하고 무주택자도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잖아요. 막 와 그러고 이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바꾸는데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깨어있는 분들이 서울시에 많이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 수석인가 그걸 임명했어요. 명지대 이제 김준영 교수를 임명했는데 저도 아는 분이긴 해요. 네. 예, 저는 진미령 교수님하고 되게 친한데 거기는 이제 명지대도 보면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상영 교수라고 예전에 부동산 124 같이 했던 분도 계시고, 권대중 교수님도 거기 계셨고, 그러다가 저 서강대로 그냥 가버리셨죠. 그런데 거기 이제 김준영 교수가 걸로 갔어요. 정책수석으로. 가면 이제 그걸 보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잘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든 보강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그 민주당에서 토호제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받아쳤어요. 난 더 할 생각 없다. 토호제는 그 지자체 허락 안 받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알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탈환하려고 노력하겠죠. 어떤 방식을 쓰든. 토호제는 9월까지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저는 뭐 동별 전환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오세훈 시장도 그걸 계속 남겨두기도 부담이 되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나와야 되는데 강남 3구와 용산은 표밭이잖아요. 자기. 근데 거기를 계속 그렇게 괴롭히면서 할까? 그리고 내년 어차피 지방선거가 지선이 6월 달일걸요. 그죠?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또 1년 연장해버렸다 이러면 지선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선 6월 달 때문에 너무 빨리, 그죠? 토호제 해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6월 달에 해제되니까 이건 대선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래서 본인도 아마 좀 무리수를 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내년 6월이니까 뭔가 동별 전환 정도로 해서 옛날로 그냥 돌려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용산이라고 해서 저 효창동 뭐 이런 원효동 이런 데까지 막을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는 뭐 아파트도 없는데, 물론 이제 재개발 사업들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썩 빨리 진전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요. 아파트만 먹는다 그러면 뭐 당연히 저 동부 이천동, 그죠? 예, 이천동하고 뭐 한남동 이 정도만 묶으면 되지. 굳이 뭐 주상복합 같은 것도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요. 용산역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들을 할 필요도 없고, 용산은 또 본인 이제 국제 업무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 그렇게까지 묶어놓는 게 좋은 건지. 그러면 동별 전환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세수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이제 반대잖아요. 돈을 안 쓰고 이제 줄여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해보자라는 정부인데, 이재명 정부는 이제 1년에 최소 50조, 많으면 이제 100조 정도를 뿌려야 되는 정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세수가 없으니까 어딘가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제 세원을 확보하는 그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단 뭐 그 법인세 이런 거, 그죠? 1% 올렸잖아요. 뭐 이렇듯이 계속 그런 정책을 쓸 건데, 그게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거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계속 상충되는 게 생길 거예요. 지금 어쨌든 세원을 확보하려면 제일 좋은 게 법인세거든요. 이게 크거든요. 법인세가 되게 커요. 그래서 1% 올리는 거는 뭐 본인들 나름대로 뭐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법인세를 이렇게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기업이 실적이 나쁜데 법인세율만 계속 올리면 나중에 실적도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세도 이제 안 걷어지겠죠. 예, 그래서 계속 기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법인세 올리고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CJ 송경식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나 자꾸 그럼 나 해외 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니까요. 지금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기업이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기업에 잘 되는 정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민주당은. 그런데 기업이 잘 되겠어요? 그럼 법인세도 안 걷어지죠. 뭐 계속 부동산 쪽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또 뭐 세원 확보하려고 하겠죠. 근데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본인들이 하고 있는 코스피 5천 가는 거에 상충되는 정책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어긋나는, 지금 정권 초기인데도 저런 게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들도 있지만 굉장히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들도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세율을 이렇게 1% 올린 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옛날으로 돌아와서 정상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이 이제 세금으로 더 나가니까 그럼 뭐 당연히 투자도 안 하고 뭐 사업장 이제 옮기고, 노조 때문에 다 옮겨야 돼요. 우리나라 사업장. 하여튼 사업장 옮기고 노조 때문에 옮기는 게 맞아요. 그건 완전히 그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거든요. 거의 보면 우리나라 노조는. 그러니까 그냥 옮기는 게 나아요. 제가 사업하고 있으면, 제가 이재용 씨면 그냥 사업장 그냥 미국으로 옮길 것 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인만 옮기면 되잖아요. 법인 주소지만 옮기면 돼요. 한국에 있는 우리 삼성전자 사업장 건드리겠어요. 건드렸다가는 트럼프가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기업은 계속 안 좋아지겠죠. 예, 계속 안 좋아지는 정책을 쓰니까요. 청와대에서 맨날 옛날에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한다고 제 친구가 한 이야기 했어요. 뭐 이렇게 기업 뭐 이렇게
좋아지는 정책하면 야 기업을 왜 도와주냐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데 그런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뭐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뭐 뭔가 하는 듯이 기업들도 그죠. 기업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씨는 굉장히 늦게 했거든요. 기업 불러가지고 하는 걸. 근데 이재명 씨는 빨리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협박하는 거죠. 최근에 이재용 회장도 대통령하고 악수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속으로 뭐 타들어가죠. 예. 예전에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전국경제연합, 첫 직장은 SK증권인데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태평양증권을 인수해가지고 SK에서 할 때예요. 그때 있다가 뭐 제가 한 3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첫 직장이라 할 수 있는 게 전국경제연합회거든요. 제가 국제부에 있었는데 이제 해외 이제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는 대통령이 이제 나갈 때 각 이제 무역협회가 담당할지 정경련이 담당할지 이런 걸 정했었어요. 그래서 정경련에서 담당하는 해외 행사 대통령이 나갈 때 기업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가잖아요. 아. 예, 그 같이 가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요. 같이요? 예, 같이 타고 가요. 전부. 내가 알아서 전용기 있는 임원들도 오너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통령 갈 때 같이 가야 돼요. 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이코노미 타고. 그래서 계속 그 비서실에서 전화 온 게 뭐냐 그러면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따르게 가겠다. 전용기만 안 태워주면 나 진짜 당신한테 뭐라도 해주겠다. 계속 전화 와요. 네, 전화 와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것 자체도 싫어하지만 그 전용기 타고 막 가는 때 이코노미 앉아가지고 그 70대, 80대 할아버지가 좌석이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용기 뒤쪽에 대통령 앞쪽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쪽은 괜찮겠죠. 이렇게 널찍하게 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처럼 갈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그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 태워가요. 그걸 10시간씩 이렇게 가면 그 완전히 그 임원 오너들은 완전히 돌아버려요. 그게 공포예요, 공포. 거기다 꼼짝도 못 하잖아요. 대통령이 한 번씩 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진 찍으러. 나오는 게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자들도 같이 가잖아요. 수행해서 갈 때 기자들이 사진 찍으면 대통령이 뭐 기업인다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꼼짝도 못 해. 졸지도 못 해.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니까. 임원, 그 오너들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통령하고 이제 붙는 거는 그러고 나면 이제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임원들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뭐 한 달 동안은 이제 덜덜덜 뽑기는 거예요. 못 뺐다고. 그러기 때문에 임원들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아마 뭐 지금 해서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죠. 뭐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잘해봅시다 이러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은행장들 불러가지고 금융위원장이 잘해봅시다 이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해주지 말라는 거고 그런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걸 창구지도 뭐 관치금융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럼 다 아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기업인들이 정말 자기 회사에 들어가면 완전 왕이 그잖아요. 왕이죠. 왕인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치권에 휘달리면 정말 이제 피곤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이 숙명인데. 근데 뭐 우리나라라고만 그럴까요? 미국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되게 피곤하게 할 거예요. 중국은 뭐 기업인은 그냥 정부 관료나 마찬가지고. 근데 뭐 저 미국도 트럼프가 가만히 두겠어요? 계속 전화해서 거기도 마찬가지 잘해봅시다. 그럼 알아서 또 기어야 되겠죠. 기업인들은 진짜 피곤한 거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 5월 이후로 연장 절대 안 되겠죠? 이게 저도 제일 고민 사항인데요. 저는 한 번 더 할 것 같긴 해요. 또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네요. 네,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 왜요? 네, 일단 세수가 부족하고 네. 거래가 안 되면 이 세수 부족을 메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를 계속 하면서 거래 안 되는 거를 한 1년 겪어보면 제가 볼 때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래를 좀 하면서 한 번은 내가 써야 될 기본주택, 기본소득에 대한 걸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하면서 자 마지막이다. 이때 안 팔면 나 90% 올릴 거야. 이런 겁을 엄청 주면서 그죠? 1년 동안 유예하겠다. 마지막이야. 나 정말 내가 약속하는데 이게 진짜 당신들 진짜 괴로울 거야. 나는 합니다. 나는 합니다. 나 문재인 씨하고 달라. 이러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양도세 중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봐요. 좋다라고 보는데 할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쓰고 있는 정책 자체가 거래를 너무 꽉 맞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죠? 계속 이렇게 거래를 막을 수가 있을까? 막으면 부동산 거래를 막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도 안 좋아지고요. 그죠? 내수 경기도 별로 안 좋아지거든요. 이거 계속 돈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수경기가 일단 좋아져야 되는데 건설이 진짜 크게 기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막는 게 쉽지가 않을 거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1년 동안 유예한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윤석열 씨 때. 한 번 더 유예할 수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도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그걸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이미 양도세 중과 내년에 넘어가니까 빨리 팔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한 번 더 유예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대비하시는 거는 양도세 중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은 예측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특히나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이 친구들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뭐 해석하고 이러긴 힘드니까요. 대신에 이제 일단은 양도세 중과로 간다. 5월 9일 이후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안 가면 뭐 또 좋으니까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은 좀 무게축이 한 번 더 유예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거의 없고, 예, 거의 안 나오고 갑자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년 초에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양도세 중과 우리도 좋다. 한 번 더 배제한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간다. 대신에 내년 9월 이후로는 90%를 올린다. 이렇게 겁을 팍 줄 수 있겠죠. 그래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안 팔고 있잖아요. 네. 안 파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마지막 탈출 기회를 주나. 그러니까 마지막 탈출 기회를 준다. 그래서 세수도 없고 가격도 떨어뜨리고 뭐 이런 정책을 쓸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봅니다. 아니 그럼 아예 주질 말든가 15만 원을. 갑자기 황당하네. 줘야 돼요. 네. 아니 그렇게 돈이 부족하다면서 진짜 필요한데 안 쓰고 왜 15만 원 이렇게 뿌리면서. 근데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 재난안전지원금. 말은 멋있는데 따지고 다 기본소득이거든요. 이걸 주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고 뺏고 주고 뺏고, 세금이 뭐 저번에 누가 분석한 거 보니까 15만 원 주고 50만 원 세금 더 거둔다고 그러는데요. 이미 그 카드 다 없애버렸잖아요. 소득공제. 예, 소득공제 없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뺏어가긴 하는데 그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뭐 카드 쓰는 사람이면 엄청나게 많고, 또 직장인들 뭐 월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없애면서, 소득공제를 없애면서 그걸 이제 메꿔 나가겠죠. 아직 눈치 못 챘어.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죠. 네. 예, 내가 15만 원 주고 50만 원 뺏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내는 데서 우리가 그 자세히 안 보잖아. 세금을 얼마만큼 뜯겼는지 이런 걸 대충 금액만 알지 어떻게 뛴지 잘 모르니까, 공제를 내가 얼마를 받았는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없어진다 이렇게 자세히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돈 주는 거에서 민감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하고 그다음 빼앗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데서 이렇게 빼앗으면 여기서 되니까. 깃털 뽑듯이 이렇게 그렇죠. 뽀꼬뽀꼬. 예,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기본소득은 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00만 원이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럼 또 줘요? 원래 1년에 100만 원이에요,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거는 분기예요, 분기. 원래 계획을 한 게 1년에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옛날에 50조, 1% 거두면 50조거든요. 예, 그래서 50조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이라는 거는 그냥 100만 원 주겠습니다 이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뭐 국가 재정이 다 거덜나는데 당신 뭐 생각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중도층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25만 원이라면 뭐 25만 원이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00만 원을 한 번에 주면 이렇게 쳐다보는 걸 한 번밖에 안 쳐다보잖아요. 네 번에 나눠주면 계속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4번, 그 한 번도 2번으로 쪼갰잖아요.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렇죠. 2번 쳐다보게. 그런 식으로 한 10몇만 원은 줘야지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어차피 굉장히 밝은 쪽이 사람을 선동하고, 그죠? 예, 이런 쪽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다들. 그걸 주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이런 것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머리 좋다. 예, 머리 좋아요. 우파분들은 어쨌든 보면 순진하고 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하고 이러는데 머리는 좋은데, 이 친구들은 머리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잔머리는 되게 좋아요. 토론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머리 든 게 없다니까요, 별로. 이제 MBC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몇 번 회의해보면 네. 그 민주당에 있는 친구들도 별로 뭐 제 양반들하고 일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A주택 이번에 매도해서 10월에 7억이 생기고, B주택 마천 우방아파트 20평 23년 매수, 세입자 3억 5천 갭투고요. 예.
올해 11월 만기인데 갱신을 쓰겠다고 합니다. 네. 2년을 기다렸다가 매도 후에 10억 금액을 뭉쳐서 딴 거 매수를 해야 할지 지금 예. 있는 7억으로 예. 뭔가를 해야 될지 7억이냐 2년 후에 10억이냐. 지금 2주택만 있으시다 그러면 뭐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가격이 이제 오른다 그러면 투기활지구라든지 그죠? 이런 거 지정될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원하시는 지역 가는데 이제 취득세가 중과되니까 7억 정도 싶으면 지금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개혁갱신 청구를 쓰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기다려야지. 너무 무리하시지는 않는 게 그죠?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또 일을 더 크게 걸어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 내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걸 하시는 게 지금은 또 어쨌든 중급지가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노도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동대문이라든지 그죠? 서대문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12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아파트들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7억으로 그런 거 해라. 그렇죠. 충분히 갭으로 사실 수 있죠. 20평형 이런 거는 뭐 동대문에 가면 청계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꽤 있거든요. 그것 저는 많이 권해드립니다. 12억, 지금 20평대가 12억, 13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7억 정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하셔도 괜찮죠. 그게 주변에 이제 그 신축 크게 입주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전마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지금은 입주하는 아파트 아니면 신축 이런 거 사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7억이면 주거 선호지역 어떻게 비비기는 어렵나요? 예. 마포가 예전에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가 7억이면 충분했었어요. 20억 아파트인데 전세가 뭐 12억, 13억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거의 20억이 넘어버려가지고 사시는데 조금 부담되실 거예요. 근데 20평은 사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포 같은 경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긴 하죠. 마포는 지금 보신다 그러면 강 보이는 쪽 오히려 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강 보이는 쪽? 마포에도 보면 마포역하고 공덕역이 있는데요. 공덕역 위쪽이 뉴타운들이고요. 아현 뉴타운.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마포역에서 마포 한강 쪽으로 이렇게 있는 아파트 500세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 25억씩 합니다. 마포 리버웰, 이 편한 세상 뭐 리버파크 이런 게 있는데요. 25억씩이에요. 그런 라인 쪽에 있는 아파트들 20평대 괜찮은 게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광명 뉴타운은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광명 뉴타운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2, 3천이 아니고 3천에서 5천 정도 플러스 됐는데요. 최근에 어떻게 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제 조정된 매물들이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일 거예요. 자이 더 헤리티지인가 뭐. 철산자이 헤리티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는 가장 대장 성향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9단지인가 11단지가 붙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죠. 철산역에. 그게 가깝죠. 뭐 언제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입주하기 때문에 한 15억까지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조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뭐 다른 단지들도 어느 정도는 유지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빛을 보시려면 2027년까지 가잖아요. 이게 입주 물량이 2027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는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괜찮아지겠죠, 당연히. 광명 뉴타운은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좋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나머지 광명 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직도 저렴한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는 분명히 뭐 안전 마진이 있는 거니까요. 예전에 30평에 15억까지 갔으니까요. 그까지는 재속하고 조금 더 추월할 수 있겠죠. 일단 입주 매물이 거의 없고 신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광명은 뭐 경기도에서 그래도 과천, 분당, 그다음에 광명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괜찮은 지역입니다. 지금 8월 달에는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왜냐하면 7, 8월은 원래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이러지도 않을 거니까요. 일단 뭐 시장을 좀 보시면서 대신에 이제 시장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시장만 보시지를 마시고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라든지 그죠?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두세 군데 정도 가지시면서 계속 이제 가격대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시는 거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건 꼭 하셔야 된다. 가끔씩 나가서 그죠? 중개사분 또 만나 뵙고 그래서 만나보면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은 뭐 저번 달까지는 뭐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 달은 좀 꾸준히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차피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자주 가시고 연락하시고 이러면서 파악을 해서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는 저는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시더라도 지금 갈아타기 같은 경우 2개를 사셔야 되죠.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내 건 팔았는데 사지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사고 파시면 안 되고 팔고 사야 되는데 이걸 정말 거의 동시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고민하시면서 하는 거는 내가 현장에 계속 떨어지지 않고 보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이 제일 사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쟤는 맨날 가격 오르는 거 바르고 맨날 집 사라 한다 그러는데 그런 비판 댓글이 많아요. 있습니다. 상승론자냐 맨날 상승만 외친다 심 교수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 채를 사는 게 아니라 집을 한 채 사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도 우리 뭐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해왔지만 저희 때는 이걸 뭐 사야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했으니까 샀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애 낳았으니까 집을 샀고 뭐 이런 사고로 선택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1주택은 워렌 버핏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산 관리는 내 집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뭐 자산가들 중에 자기 집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 집을 먼저 삽니다. 그 이후에 뭐 자산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걸 뭐 적당한 시점에 사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자산은 아무도 안 살 때 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좋은 자산이어야 되죠. 안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좋은 자산인데 아무도 안 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때 사시는 게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층이나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레명 원밸리가 30평대가 57억에 거래되고 그 다음에 72억에 거래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가격 차이가 있는데 물론 뭐 다른 아파트가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지간한 아파트는 뭐 한 10% 20%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을 때 사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가 가장 좋을 때죠. 왜냐하면 그때 사시면 좋은 층, 좋은 향을 살 수 있고 또 집주인하고 가격 협상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집주인이 친절해요. 근데 뭐 가격이 오른다 이러면 그때부터 집주인이 친절 안 합니다. 절대로. 가격도 막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서 앉자마자 가격 1억 올리고 뭐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언제든지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집값이 오르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대빵이라는 벤처기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회사 이름은 에스테이트 클라우드입니다. 저희가 벤처기업이에요. 저희가 뭐 이상한 회사가 아니고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인데 브랜드가 이제 우대빵 부동산인데요. 저희는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가격이 안 오르면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과 같이 규제가 나오면 저희는 거래가 안 되면 회사 수입이 팍 줄어들잖아요. 이건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은 이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저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시는 분들도 뭐 그러니까 꾸준히 5, 6천 정도 이렇게 서울이 찍히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평균으로. 예, 그래요. 평균으로 대신에 뭐 가격은 이제 조금씩은 우상향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실물 자산인데 우상향이 안 할 수가 있나요? 폭락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15억이 돼야 된다고 그러던데. 15억이요? 강남 15억. 30억짜리가? 그럼 자기들은 집에서 놀고 있을 건데 다. 직장 다 잃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IMF 때도 우리가 안 그래야 됐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산 가격이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죠? 소득 증가율 차원에서 올라가는 건데 주식도 이제 그런 수준에서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주식도 사실은 그 실물이 베이스가 된 주식이잖아요. 기업이라는 데서도 뭐 온갖 부자재를 가지고 뭘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게 제품 가격에 반영돼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점심 가격이 8,000원 하다가 15,000원 뭐 이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뷔페 가격이 그렇죠. 호텔 뷔페가 10만 원 하다가 지금 30만 원 해요. 예, 좋은 거는 20몇만 원인데 뭐 호텔은 땡땡 붙잖아요. 그러면 거의 30만 원 하거든요. 그거는 가서 막 먹으면서 그게 예약이 안 된대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거는 가서 먹으면서도 전혀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좀 진짜 이상한 거죠. 집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시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리고 무슨 뭐 우리가 10채 사라, 5채 사라 이 이야기를 지금 후랭이님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저는 사셔도 좋다. 2021년도에 꼭대기 때 산 분들도 지금 대부분 그거보다 넘었어요. 서울에 어지간한 지역들은 그렇잖아요. 가격이 넘었잖아요. 그때 고통스러워가지고 파신 분들은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거래 비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손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사시더라도 사실은 뭐 전혀 저는 손해 보시지 않는다. 대신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상품이 아니라니까요. 집은 그냥 생활자산이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10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거지. 그리고 10년도 사실은 빠르잖아요. 내가 집을 샀는데 10년 만에 집을 판다. 이것도 사실은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억에 사셔가지고 지금 40억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20년씩 대부분 살죠. 그러면 정말 올라 있어요. 우리가 가장 실수한 분이 2008년도에 사신 분이잖아요. 12월 달. 그때 리센츠가 뭐 8억 9억 했거든요. 제일 잘못 팔았을 때가 언제냐? 21년도 아니고 20년도에 팔았을 거예요. 그때가 17억 18억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뭐 22년도에 판 분 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죠?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사고 제일 떨어졌을 때 팔아도 2배 올랐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그 기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뭐 20년은 아니어도 20년 가까이 되는 15년 정도는 되는 기간이었지만 집을 뭐 사고 팔고 막 안 하신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익을 보거든요. 대신에 이제 좋은 거 사라.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이제 서울 쪽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들어본 아파트, 대규모 단지, 역세권 이런 걸 사시면 그래도 손해는 안 보신다. 그걸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일하시는데도 정말 든든하고 그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은 이제 옮기는 그 무주택자가 집 사는 건 정말 좋고요. 그냥 살면 돼요. 무주택자는 나는 왜 고민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갈아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피곤하죠. 내 거 안 팔리면서 더 좋은 걸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신호 같은 것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현장을 자주 가보시면서 동시에 이제 거의 계약을 하셔야 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무주택자분들 이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샀을 때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사면 이 가격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좀 그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두 분 보시잖아요. 두 분이 이제 어느 정도 보신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외벌이 할 때 우리 때에 비하면 정말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뭐 빌려가지고 하면 되죠. 메꿔 나가고. 그럼 뭐 그 정도 배포는 있으셔야 되지. 이걸 뭐 사회생활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당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집 사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에 비하면 사회생활 고통스러운 거는 별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생활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희 때는 정말 집에도 안 보내주고 막 그런 거 하면서도 다 견뎌가지고 하는데 그거 너무 이렇게 그거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5년 동안 내 소득 다 쏟아붓는 그거 쏟아붓는 거죠, 뭐. 그거라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낫고,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하고 가지고 있는 큰 차이점은 금융자산은 저도 이제 적금 같은 걸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적금을 제가 끝날 때 찾은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적금을 하더라도 뭐 5년 적금을 든다 이러면 5년 동안 내가 저걸 안 찾고 계속 모아가지고 그렇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은행 가가지고 내가 적금 해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클릭하면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힘들어요. 자, 집은 그래도 에셋 파킹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되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3억을 해가지고 여기 4억짜리 집을 샀다. 대출을 하더라도 4억은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떨어지는 데는 정말 진짜 이상한 거 산 거가 떨어졌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 거기에 안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집을 판다.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사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집은 안 팔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자금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교수님의 20년, 30년 전 얘기 해주셨잖아요. 예. 그때 그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전략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훨씬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좋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때 그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9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 거의 없어요. 신입사원 때. 우리 데이트하는 거예요. 언제 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밤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10시 같은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까지 하고는 집에 가면 새벽 1시잖아요. 그리고 자고 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아니 진짜로 저희 때 뭐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친구들은 거의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대부분. 와.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체력이 됩니까? 9시에 퇴근하고? 그때는 돼요, 다. 지금 하라 그러면 죽겠죠. 한 달도 안 돼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생활을 제가 뭐 옛날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지금 하시면 어차피 뭐 이제는 6시에 다 퇴근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게 강남도 7시 지나면 차가 빠져요. 7시 이후에 퇴근하는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7시 이후에 퇴근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10시에 출근하니까 그 뭐 중개사무소에 10시 이전에 사람이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시에 출근해가지고 7시에 퇴근하는데요. 저는 그 직장 생활 하실 때도 물론 이제 회사에 그렇게 충성하실 필요는 없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회사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사장이 아닌 것처럼 아니라 사장이 아닌 그 지금의 직급 수준으로 내가 대리 수준의 일만 하면 된다. 요즘 젊은 분들 대부분 그런 생각 하시는데요. 그렇게 일하면 평생을 대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월급 350 그렇죠. 내가 월급 300을 받고 있지만 내가 사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직장에 우리 때는 한 3년은 있어야지 회사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년만 해도 회사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든 뭐 딴 거를 하든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고 뭐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재취업 같은 게 지금은 가능하고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내가 회사를 나가가지고 한번 사업에 실패한다. 그럼 재취업 같은 거는 거의 안 됐어요. 배신자이라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다른 데서도 그게 보이니까 너 왜 나갔냐? 그럼 뭐 내 사업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또 나갈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또 재취업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으면 특히나 내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역량이 발휘됐을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사신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시점에 사는 거나 예전에 뭐 우리가 일기 신도시에서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지금은 또 두 분이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때는 외벌이가 많았어요. 저는 다행히 집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집사람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 때는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집사람은 야 뭐 몇 푼 번다고 떼차 내가 어떻게 살릴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경상도 경상도 아저씨 내가 먹여 살릴게 떼차라 이렇게 이야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외벌이가 아니고 맞벌이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외벌이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들 뭐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근데 어쨌든 자산 관리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이제 리스크한 일은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 아니고는 제가 볼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엄청 뺏기실 거예요. 맞습니다.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맨날 봐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근데 부동산은 살 때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팔 때는 뭐 내 거 하나 하는 거는 정말 10년, 20년 있다 파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근데 뭐 내가 한두 채 하더라도 내가 일시적 이주택자를 계속 굴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살 때만 바짝 신경을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바짝 안 하고 사는 분들도 많긴 한데 바짝 신경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 분이 하시기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소득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낮은지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년 지나고 나면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이 하기 되게 좋다. 그게 이제 주식 같은 걸 하는 기에는 사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 거다. 우리가 직장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투자는 내한테 투자하는 거죠. 몸테크. 예, 몸테크. 내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후랭이처럼 운동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채워둔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내 네트워크라든지 그죠? 이런 걸 잘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내가 뭐 네트워크를 만드는 야, 우리가 남이가 이런 네트워크는 옛날 네트워크이고 그래 가지고 돈 찔러주고 막 이렇게 로비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비즈니스적으로 나하고 결합해가지고 그죠?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네트워크를 예. 저는 지금 계속 벤처 기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대빵을 그만두고 뭐 딴 걸 한다고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코인 보고 이러는 보다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그걸 투자해서 내 자신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이제 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냐, 안 만들어 놓냐는,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내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는 이거 같이 할래요?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 그건 자기가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전화 안 한다 그러면 본인이 좀 잘못하신 거예요,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는. 그죠? 예. 내 것만 딱 하고 그냥 대리로서만 계속 살았는 거예요. 팀원으로서만 산 거죠. 예,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이제 뭐 60, 70도 본인이 이제 60 이상까지 대기업에 있다. 이거는 힘들어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정년을 연장한다, 개뿔 뭐 그런 걸 다 해도 그게 기업에다가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서 50이 여러분이 넘어가시는데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임원이어야 돼요. 내가 임원이 아닌데 50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생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생활은 아니에요. 부장이잖아요. 또는 차장이나 이런 건데 이미 내 후배가 임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장을 하고 있으면 물론 이제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좋은 직장 생활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상사가 내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0 넘으면 임원이에요. 임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내가 무슨 직장 그게 있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내가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와서 내가 뭔 일을 했을 때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내가 직장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팀원처럼 일해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팀장처럼 또는 사장처럼 내가 일을 해야지 그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을 해준다든지 막 이런 거 해야지 속으로 보고 있으면 아, 저 새끼 고소하다. 망가지는 거 계속 그냥 보고 있고. 예.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 아, 자기가 이제 저 일을 했는데 정말 저거 무너지면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젊은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고를 가지면 저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본인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50 넘어가지고 언젠가는 직장을 나와야 돼요. 큰 직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걸 나왔을 때 내가 내 뜻 맞는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환갑인데도 아직 하고 있잖아요. 벤처를. 제가 이야기하면 좀 그래도 신뢰가 갈 건데요. 저는 이제 뭐 살 만큼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 할 만큼은 비즈니스 한 40년 동안 이 사회에서 그죠 비즈니스 할 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좀 신뢰가 갈 거니까요. 계속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시려면 내가 앉아가지고 뭐 언제 집에 가나 이러면서 막 보고 뭐 주식 보고 코인 보고 회사 업무 시간에 그렇게 해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 일기 신도시에서 우리가 계속 들어왔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외곽에서 계속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너무 이렇게 다른 자산 투자에 귀 기울이거나 목숨 걸지 마시고 본인한테 투자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이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건데 저희 때 회식을 하면 3차, 막 4차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뭘 용량이 돼요? 술이? 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토하고 먹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 또래 아마 50대 후반에 60대 초반인 분들은 대부분 그런 거 다 겪었어요. 회식은 그냥 뭐 매일 하는 거예요. 회식 안 하면 좀 이상.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있던 직장은 정경련이라고 협회잖아요. 그게 좀 편했었어요. 한 번씩 일을 하면 왕창 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국제회의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옛날에 피백이라고 대통령이 3명 있는 국제회의 뭐 이런 거 하면 한 10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자요. 호텔에서 생활해요. 그냥 묵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풀어주거든요. 임원들이. 그러면 점심때 반주를 해요. 네, 점심때 반주를 하는데 2차, 3차까지 가요. 점심때 반주를 하는데 2차, 3차까지 가요. 네, 그리고 신입 직원이니까 저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일해야 돼요. 저는 이제 술을 먹으면 얼굴이 좀 뻘개지는 편인데 얼굴 뻘개져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면 대리가 나가고 과장이 나가요. 사우나 가가지고 얼굴 뽀송뽀송해져가지고 자고는 와가지고는 그러고 해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나가요. 제가 제일 앞에 신입 직원이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럼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네. 그래서 부장부터 나가요. 네. 부장이 안 나가는데 신입 직원이 못 나가요. 차장 나가고, 과장 나가고, 대리 나가고, 그다음 내가 나가요. 우리 시대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냥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여직원이 나보다 먼저 나가요. 그때는 여직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직급이 달랐거든요. 여자들은 저희도 5급인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5급이었어요. 정경련. 그래서 6급 이하로 여자들은 뽑아요. 아, 트랙이 달랐던 거죠? 트랙이 투트랙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투트랙이 아니라 여러 트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은 주로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회사는 한 10년 있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행정원. 그러니까 뭐 전문 행정원 비슷하고 타자 쳐주고 저희 때 들어갔을 때 컴퓨터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타자를 쳐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주면 타자를 치는 때거든요. 예, 그래 가니까 68년생인가 69년생인 여자인데 한 10년 근무한 거예요. 말하면 계속 째려보고 뭐 시키면 말도 안 듣고 신입직원이야 무시하고 이러는 거.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내가 막 만들고 내가 타자 치고 막 이렇게. 심영석 씨 왜 타자 치고 있어? 위에서 또 뭐라 그래? 시키면 잘 안 해줘. 미치겠는데 앉아가지고 씨 회사가 뭐 이리 따오는 게 있냐. 거기서 한 3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참 재밌구나 이런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사회생활을 저희 때는 했었어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사회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자기 시간을 가지고 야간에 뭐 다른 일도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야간에 일은 거의 못 해요. 그래서 주간에 뭘 해야 돼요. 회사에서 그 뭐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예, 이런 거 했는데 그거는 새벽에 가야 돼요. 새벽이요? 그러니까 저녁에 12시까지 술을 먹이고는 새벽에 안 가면 저녁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시간에 뭐 이렇게 뭘 어디 가서 뭐 영어 회화를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때는 상상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걔는 그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애예요. 예. 퇴근을 7시에 한다? 우리 때는 이제 7시였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상상을 하기 힘들어요. 예.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상상을 하기 힘들 때요. 그때도 다 데이트하고, 예. 그때도 다 집 사고, 그때도 다 애 놓고, 애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게 굉장히 빡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네. 여러분 선배들이 훨씬 더 빡치게 살아온 분들이 많아요. 진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 네, 그래서 옛날에는 돌연사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요즘 관리직 직장 돌연사가 거의 없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 몇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농협은행인가 있던 친구인데 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울산에 있는 놈인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가끔씩 부산에 있는 대학에 있을 때 만나고 했던 친구인데 밥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누워가지고 잤는데 그냥 죽었어요. 한 3시간 자니까 여직원이 와가지고 깨운 거예요. 선배님, 뭐, 이렇게, 부장님, 이렇게 깨웠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네, 그런 돌연사가 많았어요. 또 한 놈은 뭐, 기자 하던 친구인데, 하도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없고, 이래 전화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 따고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돌연사, 이런 게. 지금 돌연사 없어요. 6시 되면 퇴근하는데 무슨 돌연사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 너무 빡시게 시키니까, 그리고 술을 계속 먹이니까. 술 못 먹는 사람이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저도 술이 그렇게 반능 체결이 아니잖아요. 뻘개진다는 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냥 먹고. 강제로 먹이잖아요.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안 먹으면. 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 니 뭐 벌써 빠졌네. 안 갖고 뭐 군대처럼 뭐 그런 게 먹이는 거예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예전에 저는 이제 연대 나왔지만 이 연대에서도 저희 고등학교 신입생 환영회 하면 여기다가 소주를 뭐 사발식. 예, 사라에다가 2병인가 1병인가 이렇게 따르면 꽉 차요. 그걸 다 마셔야 됐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선배한테 아마 맞아 죽었을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 사회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도 다 직장 생활하고 뭐 술 먹고 그냥 열심히 하고 애도 놓고 집도 사고 일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남까지 들어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야만의 시대에도 다 했다. 예. 부동산 다 샀다. 그럼요. 다 했으니까 그걸 뭐 지금 사는 걸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 자랑이 아니고 그때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때는 대학 졸업하면 2년 지나면 군에 갔다 와야 되고 지금은 이제 1년 지나면 갔다 오는 예전에는 우리가 문무대하고 전방에 갔었어요. 군사훈련을 받았을 때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군사훈련을 저희가 진짜로 받았고, 교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문무대라고 해서 전방에 가고 뭐 이러면 까줬어요. 그래서 우리 때 36개월인데 30개월만 했었어요. 3년씩 이렇게 3개월씩 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2년을 끝나고 갔었어요. 그 2년 끝나고 군에 안 가면 막 뭐라 그랬어요. 부모들이. 그 2년 끝나고 군에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뭐 다 애들 없고 뭐 복학생 이래가지고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다가 예, 뭐 저는 이제 공부도 못했죠. 뭐 시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한열이 죽고 뭐 이러니까 어쨌든 뭐 그러다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고 우리 때는 취업은 잘 됐긴 했어요. 그래서 취업하고 하면 또 결혼 안 한다고 자꾸 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애 안 논다고 자꾸 뭐라 그래요. 그래 애 놓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그냥 우리가 지금 루틴 같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애 놓으니까 집 안 산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회사에서 빌려주는 돈도 있고 이랬어요. 지금은 은행도 아직 있어요. 보면 빌려주고 한국은행 또 뭐
집 사는데 집 돈 빌려준다 그래요. 최근에 야단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저리로 0% 1% 이렇게 빌려줬어요. 우리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10몇 프로 막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때 1%씩 막 빌려주면 엄청나게 특혜였죠. 그래서 회사 그 돈으로 해가지고 또 집도 사고, 예, 그리고 애 크면 뭐 또 집 옮기고, 예, 30평 가고, 30대 되면 30평 가고, 40대 되면 40평 가고, 50대 되면 50평 가고, 예, 이렇게 그냥 살아온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이게 허들이 되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하는데 허들이 너무 크잖아요. 진격의 거인. 예. 장벽.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제 가슴 아픈데 그 진짜 허들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투자 상담 같은 걸 해보면 네. 어떤 분은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시고 그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싫은 거예요. 그냥 막 귀찮고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로 나가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면 되는데 인류가 나중에 멸종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나가 데이트도 하시고 뭐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계속 누워가지고 그것만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들이 진짜로 힘들어서 안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이게 허들이 아닌데도 허들로 이제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젊은 분들이 보면 이거 해야 되나 그걸 왜 고민을 하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당신이 세상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폭락하는 사람들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야, 집값이 30억 40억 되는 게 말이 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을 안 하지. 강남에도 저 연립 같은 거 3억 5억 수두룩해요. 우리가 맨날 그 반포인 아파트만 보니까 그런 거지. 싼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서울에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월세로 시작하던 거지. 저도 이제 목동 월세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이제, 물론 이제, 요즘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 아니면 결혼 안 한다. 이런 여자분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방 3개, 화장실 2개.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걸 어떻게. 만들어 와!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지. 네. 여자 때문인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최애 유튜브가 그런 겁니다. 일본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 유튜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전 되게 적극적으로 권해요. 제가 안식년을 일본에서 했는데 일본 여자 괜찮아요. 예, 일본 여자 괜찮고 일본 여자 전혀 안 바래요. 그런 거. 또 그것도 일반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일본 여자는 진짜 안 바래요. 잘 살아도 내가 뭐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허들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에는 이제 뭔가 맞으면 그냥 살잖아요. 그 사는 게 다들 원룸에서 처음 시작하지. 일본에도 보면 대부분 원룸에서 시작해요. 부부들이.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남자도 사실은 그걸 요구하고 그러니까 집에다가 막 그냥 땡깡 쓰잖아요. 아빠한테. 서울에 전세라도 해 주셔야지 아파트 5억인데 어지간한 거 찾아보면. 그걸 무슨 부모가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 살 길이 막막하고 자식들도 결혼을 안 하고 이게 계속 악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할 때 집사람 아무것도 안 봤어요. 걔 능력하고 외모만 봤어요. 집안이라든지 돈은 안 봤어요. 전혀 안 봤어요. 난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도 자신 있고 집사람도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로 집사람은 저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결혼하는 거지. 그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예. 아니 돈이란 있다고도 없는 거지. 그냥 살아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걸 처음부터 다 갖춰가지고 처음부터 다 갖췄다고 계속 잘 살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다 까먹잖아요. 누가 아주 코인 하다가 다 까먹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달라고 그럴 거예요? 부모한테.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그걸 앉아가지고 계속 부모한테 요구하고. 전 전혀 그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장하고 싶은 거는 너무 이렇게 집 사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가는데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루틴처럼 쭉 나갔던 거를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 이게 큰 장벽으로 그죠? 예, 생각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집을 사시는데도 이게 너무 주저한 거 아닌가. 근데 또 아닌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젠 돌아가실 때까지 자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때는 남자는 그래도 90살 가까이에 가겠죠.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는 120살까지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50살에 나왔는데. 내가 임원을 50대 초중반에 됐는데 회사에서 임원 재직 기간이 2, 3년밖에 안 됩니다. 평균으로 내보면. 여러분, 올해 임원이 10년 했다 이러면 그건 정말 행운인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와서 어떡하실 거예요?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한 30년 벌어가지고. 그럼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뭔가 다른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럼 회사에서
걸로 됩니까? 어쨌든 본인이 그동안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다져놓은 네트워크나 뭐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사셔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줄 거예요? 부모가 해줄 겁니까? 계속 뭐 부모 쳐다보고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네,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허들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괜찮은 미래가 있는 허들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결혼을 혼자 사는데 내가 엄청난 자산가다. 저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셨나요? 잘 없잖아요. 네. 30대 이렇게 벤처 기업가들도 대부분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벤처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보면 파티 비슷하게 만나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 이런 거 하거든요. 우리 시드 투자하는 데가 메시업 엔젤스라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뭐 가끔 가는데 저희 이창수 대표가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해요. 뭐 몇천억 되는 30대더라. 그런 사람들도 이제 오는데 그 양반도 대부분 다 결혼했대요. 네. 그래서 결혼 안 하는데 내가 자산가다? 이런 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집이 없는데 내가 자산가다? 이런 사람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방향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산가들은 애가 있어요.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애가 많아요. 실제로. 강남에 가보면 여러분 애 둘이 목 놓고 이러잖아요. 요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애 둘이면 재벌이에요. 저 둘이를 어떻게 키울까? 제가 생각해도 되게 고민되는 상황인데 둘이 막 3명 막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 재벌이 재벌. 주로 잘 사는 분들이 애를 많이 놓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돈 주면서 놔라 그래가지고 막 놓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어쨌든 미래가 밝은 방향이고요. 내가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는 거는 혼자서 1인 가구가 40될 때까지 되면서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난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가겠다 이러면 뭐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성공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넷플릭스 보다가 간다. 뭐 그냥 끝인 거죠. 그렇게 늙어서도 계속 이렇게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봐야 돼. 그래도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애하고 치고받고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그래도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사는 거지. 그냥 뭐 혼자서 계속 있다가 그냥 편하게 그냥 가겠다. 뭐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단계들을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지고 이 끝에 가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별 얘기가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어떤 그런 심리적 장벽도 한번 좀 두드려보고 그다음에 자기 본업에도 좀 집중을 하면서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 맞습니다.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자기 몸테크, 몸값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